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희생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내린 가운데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지난 주말에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얘기하고 자주 통화한다. 이렇게 윤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지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호사가들 입에서는 뭐 이게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예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혁신위는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계속 그 힘을 집중시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만나고 뭐 지역 방문도 하고 야권 의원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혁신위가 혁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공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공천 룰까지 다룰 수는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위에서 뭐 메시지를 내거나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일정 부분 얻고 있고 그 대변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총선 일정과 맞춰서 볼 때는 조금 일정상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총선의 일정에 맞춰 가야 되고 전략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당무감사위원회 오늘 뭐 최종 회의가 네. 있었고 또 뭐 총선 기획단도 지금 출범해서 가고 있고 인재영입 위원회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에서 제시한 혁신 방향을 각각의 위원회에서 녹여서 이걸 총선 승리로까지 이끌고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시점은 혁신이 활동 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때쯤이 출발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역할과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충돌 양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안을 가지고 무슨 거부를 하거나 뭐 배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이나 전략에 따라서 녹여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부와 혁신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혁신위의 결정을 지도부가 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적인 내용이실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바라는 바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게 바로 김기현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혁신위의 얘기가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국민의힘을 보면 결국 참 답이 없는 정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혹평하는 이유는 매주 지금 계속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92대의 버스로 시작돼서 계속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 자꾸 계속 본인의 무력 시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당이 그 질서 있게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적인 충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생을 챙겨야 될 그러한 상황을 좀 계속 방기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윤심 경쟁이 다시 불거져서 작년에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도 있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생력은 갖출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혁신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혁신이마저도 윤심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혁신 경쟁이 또 김기현 대표까지 얼마붙은 이 상황이 정말 저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청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윤계 의원이라든가 지도부 중진들이 실제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택하더라도 그 시점이 발표하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지금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재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일정하고 혁신위 일정이 시기적으로 좀 정합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게 역대 총선에서의 교체율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번의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현역 교체율을 보면 그걸 딱 평균을 해보면 평균 35%가 넘어요. 그러면 이번에 총선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국군 미래가 달린 총선인데 기존의 총선보다 현역 교체율이 낮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교체율이 30%, 35%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좋은 지역구인 영남권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랑하는 의원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 압박이라는 게 결단을 조금 더 빨리 해달라 네. 이런 거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계산된 전략적 행보를 가자는 거고 이런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과 길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락망을 공유한 데 이어서 이렇게 연락망을 공유한 이른바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 지지자들 1,600여 명과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신당 창당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의원 12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12월 27일 이전에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은 그런 가능성을 계속 높여야 본인 세일즈가 계속 되니까요. 지금은 잘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신당 창당의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윤석열 정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본인의 얘기를 분명하게 들어달라라고 하는 시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시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신당 창당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를 따르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한동훈 장관이 다녀오고 나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대구로 달려가지고 또 무력 시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선택해달라 이런 압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돼서 정말로 본인이 신당 창당의 외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길보다는 지금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자기가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어떤 가치의 지향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지금 자기 지지자 몇 명 있는지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신당 창당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당 창당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신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신당 창당 쪽으로 가는 흐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동력을 끌어모으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보에 전략적인 일관성이나 관점을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흐름으로 보면 경우가 딱 2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일 경우에 자유민주연합 같은 경우가 충청권 정당으로 제3지대에서 성공한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민의당하고 친박연대라는 형태로 제3지대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뭐냐 하면 진보든 보수든 그 살을 파먹고 들어간 겁니다. 친박연대는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파먹고 들어갔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득세를 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살아남은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강력한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무당파라든가 진보층에서 오히려 지지를 많이 보내요. 그거를 믿고 수도권으로 뛰어들었다가는 100% 실패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파고들고 있어요.
계속 행보가 그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략적인 흐름 자체가 신당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게 아니냐 그런 징표로 읽혀지고 있고요. 다만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노련한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발족이 되더라도 이준석 신당의 약진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모르실 리가 없다. 따라서 지금 무슨 세력을 끌어모으고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더라도 막상 총선에 가면 그게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점을 잘 살펴보고 행보를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좀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금 더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준 모습을 보면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신당의 이준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젊은 패기 그런 부분만 보여주더라도 국민의힘의 플러스 요인이 돼서 그게 이준석의 존재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의 이준석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집권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해서 이것을 이룰 것인지 본인이 온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내년 총선까지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떴다방 정치를 보여주면 안 되죠. 선거 한 달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무 가치적인 지향도 없이 그냥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떴다방 정치죠. 갑작스럽게 정치를 하게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국민들을 계속 볼모로 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분의 의견도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보기에 불편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인유한 위원장이 편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주요 정당의 당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적 논리와 명분으로 붙는 자리지 윤리 도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명을 준석이라고 거론한 거라든가 부모를 군운하고 부모의 훈육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좀 부적절하다. 잘못된 언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유한 위원장이 당초 오늘 예정됐던 한국노총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일정을 위원장이 취소한 것을 놓고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의 여파냐 아니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지도부나 중진들의 불출마 압박을 위한 시간을 끌기용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망언 중에 망언을 뱉은 분이 갑자기 일정까지 취소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분이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는 그 모습에 절망적이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제안을 해서 성사된 일정마저도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된 거 아닙니까? 한국노총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인유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분들도 이유를 잘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의 혁신을 얼마나 날림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일정을 취소 통보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의 이 설화,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좀 가지고 그 불출마 문제를 더욱더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렇으면 본인 얘기를 더 하기 위해서 오늘 꼭 나오셨어야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망언 중에 망언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에 수습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매우 비겁한 모습이다.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어떻게 집권여당의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 일정을 취소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개인적인 사정인 거는 분명하니까 저도 뭐 짐작이 잘 안 갑니다. 네. 다만 이제 30일 날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고 그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지금 다 기추가 그 모든 관심이 네. 거기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뭐 심리적인 거든 개인적인 일정 이유든지 간에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은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노총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회계 공시 투명화 정부의 정책에 먼저 시책에 동참을 해서 노동계 전체의 변화를 지금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적인 이유로 미뤘지만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출마를 예고했던 하태경 의원, 오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종로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이 종로를 선택한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부산의 해운대 지역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 기대권 희생 차원에서 수도권 출마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지역을 안 찾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포갑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1번지인 종로에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뭐 이기든 지든 대차게 희생해 보겠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지금 의원하고 또 그 외에도 더 상징성이 큰 인물이 종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선 자체가 슈퍼 빅매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 되면 수도권의 총선 전체를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뭐 흐름 자체는 좋은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초에는 정청래 의원과 좀 맞붙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종로를 선택한 배경,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이 자유니까요. 뭐 크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수도권에서 어려울 겁니다.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부산의 그 좋은 지역구에서 삼선을 하신 분이 험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격전지인 곳에서 선거 운동하는 게 그 분위기, 선거의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적응하다가 선거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은 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매우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 그 개인기로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함으로써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역구 옮긴 지 몇 달 만에 본인의 힘으로 10% 이상의 득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장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지역구가 어딘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 1번지 종로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무감사 결과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혁신위에서는 현역 20% 이상 교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밝혔는데 당무감사 결과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현역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체 의석수 분포를 보면 이 흐름이 이해가 갑니다. 네. 혁신위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얘기했고요. 총선기획단에서는 얼마 전에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기획단에서 하위 20% 컷오프보다 더 큰 폭의 컷오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11석, 그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6석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거든요. 과반이고 지금 수도권 17석, 아마 충청권이 8석 정도 될 겁니다. 9석 정도 될 건데,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사실상 험지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적용이 된다면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지역의 특성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영남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총선의 그 현역 교체 비율이 35%를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준용해서 보면 영남권에서 탈락 범위가 생각보다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을 앞두고 의원 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는데 하위 10% 의원들의 페널티를 20%에서 30%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비명계의 공천 학살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총선 공천과 관련된 룰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 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무너졌다는 평가를 한다면 네. 개학으로 가야죠. 개학. 현역 의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네. 갔을 때 그랬을 때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역 교체의 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의정 활동을 해봤더니 너무 저조해서 더 하기는 어렵겠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의 결정이 된 분들은에 대해서 페널티를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당이지 네.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모든 게 하나도 변화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시스템 공천은 아니거든요. 국민 요구에 계속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거고요. 그것을 너무 지금 개파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은 또 현역 의원 평가 방식과 더불어서 전당대회 룰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 권한과 권리당원 비중을 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60대 1 정도인데 이것을 20대 1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어떤 표 반영 비율이 현재보다는 3배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놓고서도 개파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규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왔을 때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의원만 투표해가지고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하던 시절인데 그건 이제 대중정당의 모습이 좀 아니었죠. 근데 정당이 많은 당원들이 이제 입당을 하면서 정당의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에게 너무 많은 이 표의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두겠습니까? 맞지 않는 옷을 빨리 고쳐 입어야 되는 것이었던 거고요. 완전히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한 걸음씩 다 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걸음씩 꼭 전진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20대 1 미만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20대 1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좀 있을 테니까요. 이후에 뭐 총선이 끝나고 이후에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적절한 비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의원 평가 비율 변경 또 전당대회 룰 개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특별 당규로 해가지고 공천 룰은 1년 전에 한의 많이 하는 대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공천 한 3개월 앞두고 좀 무너뜨린 거고요. 이게 내용보다는 왜 이 시점에 이걸 하는데 지금 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문제도 뭐 숫자가 복잡하니까 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8월 28일 전당대회 때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대의원의 그 비중을 낮췄어요. 이미 낮춘 거를 요번에 다시 당무위원회 열고 무슨 중앙위원회 열어서 당헌 개정을 해서 60대 1로 돼 있는 걸 20대 1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60대 1로 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의 오랜 역사에서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출연, 그다음에 개딸을 비롯한 극성 지지층들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경선 규칙과 관련된 거는
내년 8월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규칙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갑자기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냐면 극성 지지층, 개딸, 극성 친명계, 당내 친명계의 그 달래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방탄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반대파들이 계속 한쪽으로 몰리면서 극성들한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툭 바꾸고 나오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냐. 요새 민주당 파시즘 얘기도 나오대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눈을 무섭게 여기고 한번 좀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이번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 룰 갑자기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아니 전당대회 선출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전당대회 룰이 여러 가지 이제 포션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원들로 해서 모두가 다 결정하는 걸 했고 국민의 여론조사는 반영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지시와 오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용산에 구매에 맞는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셨던 정당에서 당원의 뜻에 따라서 전당대회 룰을 조금씩 개정하고 당원의 뜻을 반영하려고 하는 정당을 비난하시는 것은 좀 듣기 좀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논리를 개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래 전당대회를 앞두면 당헌 당규를 일부 개정을 합니다. 그죠? 당헌 당규를 일부 개정하지만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헌에서 어긋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대로 갔고요. 지금 제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당내 비주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원래 주류와 비주류는 총선 때도요. 40대 60이든지 30대 70으로 가지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고언을 드린 겁니다. 네. 선거제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선거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적용됐던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총선 때 적용됐던 준연동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쓰였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 개편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과연 지난 총선 전에 적용됐던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 유지로 갈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이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결국에는 내리라고 보십니까?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29일 날 의총이 열립니다만은 아직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지 적절한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숙고의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계속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의 이 고민인 겁니다.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 다당제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여러 가지 뜻을 의회에 반영시켜야 되고 소수 정당들도 의회에 진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이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제도이죠. 그러나 그것을 현재 제도와 같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만 완전히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총선의 결과가 민의가 왜곡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야당 그리고 반윤연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더 일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맹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특히나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지출이 걸림돌을 조금 더 제거하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결론으로 이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다양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제를 유지해야 된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뭐 자신의 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과거에 얘기하고 있던 완벽한 병립형 그것으로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서 다수 정당들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우리가 더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될지 이런 논의들로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병립형으로 회귀냐 아니면 준연동형이 유지될 것이냐 이번 총선의 어떤 게임의 룰이 어떻게 결정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이론적으로 볼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여야가 다 합의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를 왜곡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볼 때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 현실적인 맥락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병립형으로 기존 비례대표제로 갈 듯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조추송, 뭐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런 분들이 신당론을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 극성지지층이라든가 개딸들 이런 데서 이런 분들도 나중엔 다 한 식구인데 안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쨌든 설득력은 있어야 되니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전까지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기류가 바뀝니다. 왜? 어제 오늘 지금 비명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위성정당 방지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명계의 계산은 이겁니다. 만약에 공천 학살을 당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그 친명계가 볼 때는 이게 또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를 두고 병립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준연동형을 그대로 가느냐를 갖고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명계가 뭉치는 결속 정도, 그다음에 그들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정도를 봐가면서 민주당이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끝까지 밀려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한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역학관계 내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